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을 먼저 보시죠. 경찰들이 한 방에서 시멘트로 가득 찬 큰 통을 힘겹게 옮기고 있습니다. 불과 몇 초만 봐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피해자는 아마 여러분이 본 남편들 중 가장 순수하고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아내를 위해 그는 고액 연봉의 직장을 포기했고 부모와의 관계까지 끊으며 온 마음을 가족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그의 가슴을 찌르는 칼날이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무려 15조각으로 잔혹하게 절단된 뒤 시멘트 속에 단단히 봉인되었습니다. 대체 어떤 잔혹한 범죄였길래 심지어 가해자의 어머니조차 딸은 교수형을 당해야 한다 라고 말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2025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가 이 살해 사건의 소름 끼치는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라트. 이곳은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 서부에 위치한 소도시로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수도 뉴델리와 우타르 프라데시를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죠. 이 작은 도시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사오라브 라이프트는 런던 해군 상선대의 장교로 젊고 유망하며 패기가 넘쳤습니다. 그는 20살이 되던 해 18살의 아름다운 무스칸 라스토기와 결혼했는데 두 사람은 그야말로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고 한때는 친척과 지인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결혼 3년 차에 그들 사이에는 귀여운 딸이 태어났고 새로 임대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겉보기엔 세 식구가 화목하고 달콤한 생활을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 뒤에는 서서히 다가오는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빌린 아파트에서 거짓말과 배신, 그리고 남편을 위해 세심하게 준비한 시멘트 무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시간은 2025년 3월 18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중년 여성이 다급한 표정으로 미라트 경찰서에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울음으로 충혈되어 있었고 그 뒤에는 혼이 빠진 듯한 젊은 여성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은 제 딸이 직접 남편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경찰서 안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모든 경찰관이 멈춰서서 그 젊은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바로 27살의 무스칸이었습니다. 당시 무스칸은 어깨를 떨고 있었고 눈물은 끊임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연약하고 무력해 보이는 모습은 마치 아무 잘못 없는 여인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 뒤에는 믿기 어려운 잔혹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자수하기 하루 전 사우라부의 가족은 아들이 며칠째 연락이 두절되었다며 이미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범인이 스스로 문 앞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해결되는 살인사건은 아마 경찰도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우라부가 이미 살해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무스칸 혼자가 아니었고 공범은 25살의 사엘 슈쿨라였습니다. 경찰은 주저없이 그들을 체포했고 시신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스칸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집에 있어요. 경찰은 그녀를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겉보기엔 모든 게 정상 같았고 싸움 흔적도 핏자국도 비린내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스칸이 방 안에 파란색 큰 물통을 가리키자 경찰의 긴장감은 단번에 최고조로 치솟았습니다. 물통 뚜껑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순간 지독한 악취가 퍼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건 시신이 아니라 완전히 굳어버린 시멘트 덩어리였죠. 경찰은 지원을 요청했고 망치와 절단 도구를 가져와 2시간 동안이나 부수려 했지만 그 시멘트관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통째로 영안실로 옮겼고 대리석 절단기를 이용해 시멘트를 잘라냈습니다. 그 안의 시신은 이미 심하게 부패돼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후 DNA를 통해 실종된 사우라부임을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두 용의자가 모두 체포된 만큼 간단한 조사와 증거 확인만으로도 사건의 진상이 거의 그대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우라부의 부모는 아들이 참혹하게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 결혼을 강력히 반대했지만 아들은 끝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이런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레노 데비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들이 무스칸과 만나 사랑에 빠진 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레노는 점성술을 매우 믿었고 그래서 자주 마을에서 유명한 점성가를 찾아가 점을 보곤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들을 함께 데리고 갔는데 그 점성가는 바로 무스칸의 할아버지로 당시 무스칸은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마주치는 사이 두 아이는 깊은 우정을 쌓았고
점차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18살이 된 이후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당시 양가 부모 모두가 강하게 반대했고 여러 차례 나서서 두 사람을 설득하며 이 관계를 포기하길 원했습니다. 사우라부의 부모가 특히 반대한 이유는 인도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카스트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사우라부 집안의 성은 라지푸트로 카스트 체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크샤트리아 계급에 속했습니다. 반면 무스칸 집안의 성은 라스토기로 세 번째 계급인 바이샤에 해당했는데 예전 사회로 말하자면 바이샤는 크샤트리아의 하인에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인도는 1947년 독립 이후 법적으로 카스트 제도를 폐지했지만 현실 속 차별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사우라부의 부모는 속으로 무스칸을 탐탁치 않게 여겼고 집안의 경제적 수준도 훨씬 높았기에 아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무스칸의 부모가 이 결혼을 반대한 이유는 아마도 딸이 시집간 뒤 서운함을 겪거나 소외당할까봐 단순히 걱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낡은 생각은 젊은 연인들을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가출을 감행하며 저항했고 이런 대립은 사우라부와 부모의 관계를 심하게 악화시켰습니다. 결국 그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는데 바로 가족과 완전히 연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2016년 두 사람은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정식으로 결혼해 행복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막을 수 없음을 깨달은 사우라부의 가족은 결국 마음을 접고 스스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그 전까지 사우라부는 런던의 해군 상선대에서 근무했고 대우도 매우 좋았습니다. 게다가 젊은 나이에 장교로 승진할 만큼 장래가 촉망됐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죠. 이 일은 부모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그들 눈에는 아들이 스스로를 나락에 빠뜨리며 멀쩡한 앞날을 스스로 망치는 것처럼 보였고 이로 인해 양측의 관계는 다시 한번 틀어졌습니다. 대조적으로 무스칸의 부모는 사우라부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무스칸의 어머니 카비타 라스토기는 사위 사우라부를 무척 아끼며 지금껏 가져본 적 없는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비록 집안 형편은 평범했지만 무스칸의 부모는 가치관이 바르고 어릴 때부터 딸을 엄격히 가르쳤습니다. 결혼 전까지 무스칸은 휴대전화를 쓰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고 결혼 후 사우라부가 직접 휴대전화를 선물하자 그녀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당시에는 하찮아 보였던 이 일이 훗날 사우라부가 죽음으로 향하는 전환점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두 사람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습니다. 같은 해 무스칸은 왓츠앱 동창 단체방에 초대되었습니다. 구성원 대부분이 그녀의 학창시절 동급생이었는데 그 중에는 과거 그녀가 짝사랑했던 인물 사일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중학교 2학년까지 함께 공부하다 연락이 끊겼지만 감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듯 했습니다. 다시 연락이 닿자 그들은 휴대전화를 통해 대화를 시작했고 처음에는 일상적인 안부 인사였지만 점차 애매하고 은밀한 뉘앙스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단체방 방장이 오프라인 모임을 주최했고 두 사람은 현실에서 재회했습니다. 예전의 감정은 순식간에 되살아났고 이후 그들은 마치 한창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자주 만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스냅챗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앱은 열람 후 자동 삭제 기능이 있어 기록이 남지 않아 비밀 유지에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어느 날 남편 사우라부가 집을 비운 사이 집주인은 낯선 남자가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가 오래 머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수상하다고 생각한 집주인은 곧장 이 사실을 사우라부에게 알렸습니다. 그날 밤 사우라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내를 추궁했지만 아내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이 다툼 이후 사우라부는 전례 없는 실망과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지만 어린 딸의 순수한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심하고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홀로 런던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는 한방집에서 일자리를 구해 매달 10만 루피, 약 158만 원을 아내와 딸의 생활비로 송금했습니다. 이는 인도에서 상당한 금액으로 보통 직장인의 3에서 5개월치 월급에 해당합니다. 그는 자신이 충분히 배려하고 포용하면 언젠가는 아내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믿음이 아내에게는 어리석음으로 여겨졌고 그 깊은 애정은 잔혹하게 짓밟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우라부가 떠난 뒤 무스칸은 오히려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녀는 애인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금지 약물과 도박에도 손을 댔습니다. 두 사람은 사우라부가 보내온 돈으로 각종 파티에 참석하고 대마초를 사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돈이 입금되는 날이면 무스카는 참지 못하고 곧장 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돈의 대부분은 사일이 도박, 특히 인도 프리미어리그 크리켓 경기에 베팅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돈을 따면 그들은 즉시 호화로운 데이트를 즐기며 화려한 불빛과 쾌락에 빠져 가족과 딸을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사실 사일은 정식 직장 하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연인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지른 일이 들통난다면 단순히 결혼이 깨지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은 덩굴처럼 마음속에서 빠르게 뻗어나갔고 결국 무스카는 완전히 광기 어린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을 영원히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었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사일의 도움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일은 도박에 중독된 방탕하였을 뿐 사람을 죽이는 일은 그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는 선뜻 동의하지 않았지만 무스카는 쉽게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제거하려면 반드시 사일을 설득해야 했고 이를 위해 그녀는 비열한 수를 썼습니다. 사일은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에서 태어나 특히 어머니와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오랫동안 그 상실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곧 재혼했고 그 이후 사일을 돌보지 않으면서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어둠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결국 그는 도박과 금지 약물에 빠졌고 이른바 흑마법이라 불리는 금기된 신비의식에도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식은 보통 주술, 제사의례, 기묘한 주문을 포함하며 심지어 죽은 자의 영혼과 대화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사일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올바른 의식을 치르면 그녀와 대화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무스카는 바로 이 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개의 익명 스냅챗 계정을 만들어 사일의 어머니인 척하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우라브를 죽이는 것이 어머니의 바람이라는 뉘앙스를 반복적으로 암시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만 의식이 완성된다는 내용이었죠. 정신적으로 이미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웠던 사일은 이런 반복적인 자극과 세뇌 끝에 이를 완전히 믿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무스칸의 손에 완전히 조종당하며 남편을 죽이는 가장 날카로운 흉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2025년 2월 24일 사우라브는 설레는 마음으로 런던에서 인도로 돌아왔습니다. 4살배기 딸의 생일이 나흘 뒤였고 25일은 아내 무스칸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100만 루피, 약 1587만 원이라는 거액을 생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이 돈으로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면 세 식구가 함께 런던으로 이주해 새 출발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고 남편의 진심은커녕 오래전부터 치밀한 살해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무스카는 남편의 술에 수면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라브는 장거리 이동으로 지친 탓에 술을 마시지 않아 1차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무스카는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딸의 생일날에도 행복한 척하며 남편과 함께 춤을 췄습니다. 카메라 속에는 행복해 보이는 세 식구가 담겨 있었고 사우라브는 다가오는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웃고 있었습니다. 이후 계획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무스카는 딸을 친정에 보내 마음 놓고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밤 사우라브는 부모 집에서 자신들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어머니 레누가 정성껏 만든 라오키케 코프타, 완자 요리를 함께 가져왔습니다. 이 음식은 인도 북부에서 매우 인기 있는 가정식으로 가족이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무스카는 그 자리에서 매우 다정한 태도를 보이며 직접 완자를 데워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채로 남편 앞에 내왔습니다. 사우라브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그 음식 속에 이미 대량의 수면제와 진정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그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3월 4일 새벽 남편이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한 무스카는 즉시 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일은 곧 현장에 도착했고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사우라브를 욕실로 끌고 갔습니다. 그 순간 무스카는 남편의 가슴 위에 올라타 날카로운 칼을 움켜쥐었지만 두려움과 망설임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다 사일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함께 칼을 사우라브의 가슴 깊숙이 찔렀습니다. 결국 29살이던 사우라브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었던 사람의 칼날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으려 했고 경찰은 아파트에서 피 묻은 가방과 함께 비정상적으로 꺾인 두 다리를 발견했습니다. 부검 결과 시신은 총 15조각으로 분리돼 있었습니다. 이토록 끔찍한 일을 벌인 뒤 그들은 토막난 시신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침대 밑에 두었고
그 위에서 태연히 잠을 잤습니다. 사일의 이후 진술에 따르면 그는 잘린 머리와 손바닥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흑마법 의식의 마지막 절차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의식을 마친 뒤 그는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이 그의 집을 수색했을 때 방 안에서는 사탄 문양과 정체모를 준문들이 발견돼 그가 심각한 미신과 주술에 몰두해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무스카는 이전부터 여러 개의 가짜 계정을 이용해 사일의 죽은 어머니의 영혼을 사칭하며 사오라부를 죽이는 것만이 의식을 완성하고 어머니를 해방시키는 방법이라고 끊임없이 주입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심리 조종 끝에 사일은 이 말을 완전히 믿게 되었고 나중에는 오히려 그가 먼저 사오라부를 죽이자고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월 4일 아침 9시 그들은 계획의 마지막 단계인 시신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시멘트와 모래를 사러 갔고 다른 한 사람은 현지에서 물을 보관하는 데 자주 쓰이는 파란색 대형통을 구입했습니다. 그들은 시신을 통 안에 넣고 그 위에 모래와 시멘트 혼합물을 한 층 한 층 부어 올렸습니다. 통 안이 회백색 시멘트로 가득 차자 굳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듯 뚜껑을 덮었습니다.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해 그들은 무려 10kg의 표백제를 사용해 아파트 구석구석을 철저히 청소했습니다. 모든 작업을 끝낸 뒤 두 사람은 모든 문제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며 그날 밤부터 12일간의 로맨틱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가족이 의심하지 않도록 무스카는 사오라부가 산속 명상센터에 가서 한동안 수행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사오라부의 휴대전화로 그의 부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후 무스칸과 사일은 히마찰 프라데시로 향해 시물랄, 마날리, 카솔 등지를 여행하며 밤새 클럽에서 춤을 추고 광란의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들은 방문한 곳마다 다정한 영상과 사진을 남겼고 마침 인도 전통 신년 축제인 홀리까지 그곳에서 보내며 온몸을 화려한 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영상 속 두 사람은 얼굴 가득 웃음을 띤 채 행복해 보였고 그 표정에는 전혀 죄책감이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젊고 즐거워 보이는 남녀가 얼마 전까지 잔혹한 살인을 저질렀을 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3월 16일 시뮬라의 한 호텔에서 무스카는 사일을 위해 정성스럽게 생일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택시기사를 시켜 케이크를 사오게 하고 달콤한 케이크를 애인의 입에 직접 먹여주며 다정함을 과시했습니다. 이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집에 있는 사오라부는 완전히 잊혀진 지 오래였습니다. 호텔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그 시기 거의 매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며 객실 청소 서비스조차 거부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훗날 이들이 방 안에서 금지 약물을 흡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정신 상태는 점점 광기에 가까워졌지만 무스칸의 계획은 여전히 차갑고 치밀했습니다. 그녀는 사오라부의 휴대전화 속 사진을 계속해서 그의 SNS 계정에 업로드하며 가족을 속였습니다. 처음에 사오라부 가족은 아무런 이상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직접 통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자 결국 3월 17일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같은 날 무스칸과 사일은 미라트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여행의 흥분 속에 있던 그들은 집안의 파란색 대형통을 보고서야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통을 서둘러 치워야 한다고 판단했고 인부 몇 명을 불러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통이 너무 무거워 인부들이 몇 번을 시도해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통 뚜껑이 튀어 올라가며 지독한 악취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썩은 것에서만 날 수 있는 냄새였습니다. 인부들은 아무 말 없이 상황을 직감했고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은 채 돈 한 푼 받지 않고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인부들의 반응에 무스카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들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깨닫고는 궁지에 몰린 그녀는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짓말로 상황을 꾸몄습니다. 부모를 만나자마자 무스카는 오열하며 남편이 죽었어요. 그의 가족이 칼로 찔러 죽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무스카는 자신을 남편을 잃은 불쌍하고 무고한 피해자인 척 하려고 했었지만 아버지는 그 속내를 눈치챘습니다. 그는 딸에게 압박을 가며 진실을 말하라고 다그쳤고 결국 무스카는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울면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는 그 말을 믿기 힘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들처럼 생각했던 심지어 딸을 위해 가족과의 관계까지 끊었던 그 남자가 딸의 손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되었다니요. 무스칸의 어머니 카비타는 참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위의 비극적인 죽음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변해버린 딸에 대한 절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순식간에 무너졌고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았습니다. 딸이 저지른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그리고 카비타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손목을 붙잡아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이어서 바로 우리가 이야기 처음에 보았던 장면이 벌어진 것입니다. 추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살인사건이 사람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악질적인 범죄임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이미 2024년 11월부터 사오라브를 해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평생 함께하려면 사오라브를 제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800루피를 주고 칼 2자루를 구입했습니다. 당시 상인에게는 닭고기를 자르기 위한 용도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칼이 충분히 날카롭지 않을까 걱정돼 나중엔 면도칼까지 추가로 구입했으며 종이상자를 인형 삼아 찌르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는 시신을 은닉할 장소를 찾기 위해 주변 외진 시골 마을까지 둘러보았습니다. 수면제 구입 과정에서도 무스칸의 치밀함은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거짓말하며 진료를 받았고 수면제 처방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준 양으로는 부족하자 인터넷에서 약 이름을 검색해 처방전을 위조했고 다른 약국에서 더 많은 수면제와 진정제를 구입했습니다. 인도에서는 항우울제나 수면제 같은 약물은 반드시 처방이 있어야 하고 약국은 판매 기록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은 곧바로 그녀의 약물 구매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범행이 순간적인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달 전부터 칼, 면도칼, 약물 등 각종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기회가 되면 언제든 실행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3월 19일 사오라부의 형이 공소를 제기했고 무스칸과 사일은 함께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자 법원 밖에서 대기하던 분노한 군중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경계선을 뚫고 사일의 옷깃을 잡아 공격하려 했으며 두 사람의 머리 쪽으로 물건을 던졌습니다. 경찰은 인간 벽을 만들어 그들을 보호하며 겨우 법정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중의 분노를 극도로 자극했고 수많은 시민들이 당국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사우라우의 어머니 레노는 눈물로 인도 총리와 우타루 프라데시 주총리에게 호소하며 아들을 위해 정의를 세우고 범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손녀의 양육권을 신청했고 사우라부의 형도 기꺼이 아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스칸의 부모 역시 아이의 양육권을 원했지만 대부분의 범인 가족과 달리 딸을 두둔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이 교수형을 받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임의연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교도소에서 무스칸과 사일은 같은 감방에 수감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교도소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장기간 금지 약물을 사용한 탓에 두 사람 모두 심각한 금단 형상을 보였고 불면, 구토, 식사 거부, 극도로 불안정한 전신 상태를 겪었습니다. 교도소 의사는 증상 완화를 위해 약을 처방했지만 상태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습니다. 3월 22일 무스칸은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해주지 않자 국선 변호인을 요청했고 이 요청은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변호인의 법정 태도에 불만을 드러내며 스스로 법을 공부해 자기 변호를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교도소에서는 관련 학술 과정을 제공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수감자만 수강 자격이 있으며 무스칸은 이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4월 7일 무스칸은 의과대학 부속병원 산부인과 병동으로 이송돼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는데 그녀는 이미 임신 약 6주 차였던 것입니다. 이후 무스칸은 다른 임신한 여성 수감자와 함께 교도소 내 특별 수용동으로 옮겨졌고 그녀는 임신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신한 피고인은 보석 가능성이 높지만 범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고등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수감 이후 무스칸은 감정 기복이 심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교도소 관계자에 따르면 그녀를 면회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반면 사일은 비교적 조용히 지냈으며 그의 할머니가 한 차례 면회를 왔습니다. 할머니는 사일이 심각한 알코올 중독과 성 중독을 앓고 있으며 어쩌면 모든 비극이 거기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사일의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아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짧은 머리를 하고 혼자 살았으며 자주 운동을 했고 금지 약물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한동안 사업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무스칸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녀가 언제 아들의 인생에 들어왔는지도 모른다고 하며 무스칸이 아들을 세뇌하고 정신적으로 지배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범행 동기는 아직 조사 중이지만
범죄 사실 자체는 이미 명확합니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물과 34명의 증인 진술은 총 1000쪽에 달하며 유죄 판결은 시간 문제라는 평가입니다. 사일의 정신 상태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며 정말로 무스칸에게 세뇌당했는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또한 무스칸이 이미 임신 상태라는 점도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최종 재판과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은 여전히 추가 심리 중입니다. 이번 사건을 되돌아보면 사울아부는 모든 것을 바쳐 아내를 사랑했고 이미 무너진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굴욕과 고통도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냉혹함과 잔혹함을 끝내 과소평가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3월 26일 오후 3시 재앙이 조용히 중국 산동성 이엔타이의 한 작은 마을에 닥쳤습니다. 귀국하여 친척을 방문 중인 유학생 부부는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른 체격의 한 인물이 나무를 패는 도구를 들고 그들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부부는 함께 목숨을 잃었고 그 인물은 방을 나와 접객실로 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10입니까? 저는 자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범인은 조용히 문 앞에 앉아 경찰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전말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972년 6월 중국 산동성의 한 마을에서 한 가정에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자오칭샹, 아샹이고 아버지는 자오위링, 노자오, 어머니는 쉬구이신입니다. 이 마을은 매우 외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교통도 불편하고 경제도 매우 낙후되었습니다. 아샹의 부모님은 문맹인 농부였고 마을의 다른 사람들처럼 몇 평의 밭을 경작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집안의 경제 사정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 노자오는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는 남아를 중시하고 여아를 경시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해가 지나 노자오의 가정에는 아들 자오칭찬, 아촨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뇌막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농촌의 의료 환경은 매우 열악하여 아촨은 감기로 오진되었고 최적의 치료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노자오가 이상함을 느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아촨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해 간질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촨의 불행은 그의 미래뿐만 아니라 이 가정의 모든 사람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간질 환자는 평소에는 정상인과 같아 보이지만 발작이 일어나면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아촨은 가족의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했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의료비는 원래 많지 않은 집안의 돈을 빠르게 소진시켰습니다. 노자오는 아들만 중요하게 여겼고 딸에게는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 아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해 2살 된 아샹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아들 아촨을 온 마음을 다해 돌보았습니다. 아샹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노자오는 딸에게 방과 후 집안의 농사일을 돕게 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저축은 막내 아들의 의료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샹은 부모의 냉담함과 무관심을 느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매와 꾸지람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아샹은 꼭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작은 산골 마을을 떠나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샹은 농사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녀의 성적은 매우 우수했고 집안의 벽에는 상장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노자오는 여자아이는 글을 읽을 줄 알고 문맹이 아니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공부하는 것은 집안의 돈을 낭비하는 것이라 여겼죠. 또한 여자가 커서 시집가면 집안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1987년 아샹은 마을에서 1등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마을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노자오는 그 당시 일부 마을 사람들이 광동성으로 가서 공장에 취직해 매년 집으로 많은 돈을 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딸이 학교를 그만두고 집안 살림에 보태기 위해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친척들과 친구들은 아샹이 매우 똑똑하고 성적도 항상 우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차 대학에 진학하면 졸업 후 국가에서 일자리를 배정받아 바로 지도자급 인물이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노자오는 비록 견문이 짧았지만 이러한 이익과 손실을 이해할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샹의 인생은 친척들의 지지 아래
그녀가 기대했던 방향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고등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여 매번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동생 아촨은 몸이 원래 좋지 않았고 부모의 지나친 사랑으로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당시 마을의 대부분의 아이들처럼 중학교를 졸업한 후 시골에서 일을 찾아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18살의 아샹은 마을에서 첫 번째 여자 대학생이 되었고 그녀는 중국의 명문 대학인 텐진의 난카이 대학교 화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노자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그가 아이를 잘 키웠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좋은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했지만 노자오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돈 대부분이 아들의 병 치료에 쓰였기 때문에 딸의 학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자오는 깊이 고민한 끝에 딸의 학업을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노자오는 매우 아쉬워했습니다. 만약 대학에 합격한 사람이 아들이었다면 그는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죠. 안타깝게도 아들은 이미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현실은 매우 냉혹했습니다. 노자오의 농사 수입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도 어려웠고 이제는 아샹의 학비까지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들 가족은 절약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노자오는 농사일이 없을 때 아들을 데리고 공사장에 가서 벽돌을 나르며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아샹은 집안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기 때문에 돈을 아끼려고 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한 번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장학금을 신청했고 학업을 마치는 동시에 학교 밖에서 과외를 했습니다. 모든 노력은 집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샹은 매일 매우 바빴지만 학업 성적은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마지막 2년 동안에는 집안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약간의 돈을 저축하여 집으로 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힘든 4년의 대학 생활 동안 아샹은 운 좋게도 사랑을 찾았습니다. 웨이비는 텐진에 사는 남학생으로 아샹과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아샹과 오랜 시간 교류하면서 웨이비는 그녀의 강인함과 낙천적인 성격에 매료되어 열렬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에 아샹은 웨이빈의 감정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고 연애할 시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웨이비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아샹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샹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웨이비는 항상 그녀를 걱정하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웨이빈의 진심이 아샹의 마음을 움직였고 두 사람은 마침내 연인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두 사람은 곧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할지 아니면 학업을 계속할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아샹은 전혀 망설이지 않고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웨이빈도 여자친구와 마찬가지로 학문적으로 더 나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격려하며 결국 함께 난카이 대학교 고분자 화학과 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입학 통지서를 받은 순간 두 사람은 꽉 껴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샹이 아버지 노자오에게 자신이 대학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아버지는 화를 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전화를 걸어 딸을 꾸짖고 설득하며 빨리 취직해서 돈을 벌어 가정을 부양하라고 했습니다. 노자오는 자신이 딸의 4년간의 대학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더 이상은 집안이 버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동생 아촨의 병이 계속 재발하고 있어서 의료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노자오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딸을 키워왔으니 이제는 딸이 가정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노자오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딸이 취직하지 않으면 몇 년 후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집에 돈을 보낼 가능성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샹은 대학원 진학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 집안의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앞으로 반드시 동생을 돌보겠다고 맹세하면서 집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노자오는 딸이 결심을 굳히는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아샹이 텐진에 남아 공부를 계속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아샹은 부모님을 안심시키기 위해 매년 대학원 장학금 중 일부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아샹의 대학원 생활은 학부 시절보다 더 고되었습니다. 다행히 남자친구 웨이빈의 집안 형편이 좋아 그는 경제적으로 항상 아샹을 도와주었고 그녀를 불평 없이 돌봐주었습니다. 웨이비는 성격이 성실하고 정직하며 그의 부모님도 열심히 노력하는 아샹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1997년 대학원을 막 졸업하자마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텐진에서 열렸고 모든 비용은 웨이빈의 부모님이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노자오는 이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키운 딸이 집안에 돈을 벌어주지도 못하고 다른 집의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자오는 핑계를 대며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결혼식 비용도 전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노자오의 불만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관습에 따르면 딸을 시집 보낼 때 신부 측은 결혼 예물을 받게 되지만 그는 결혼 예물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아샹과 웨이비는 유학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1997년 우수한 성적을 가진 아샹은 미국 텍사스 테크 대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아 박사과정을 밟기로 했습니다. 딸의 유학 통지서를 받은 노자오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는 딸이 18살에 대학에 진학한 후부터 그리고 딸이 25살에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딸이 자신에게 한 맹세를 지키길 기대했지만 딸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이제는 해외로 유학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결정은 딸이 집안에 돈을 벌어주기를 바라는 그의 희망을 또 한 번 무너뜨렸습니다. 반면에 웨이빈의 부모님은 22,000위안, 약 418만 원의 돈을 모아 아샹의 옷과 비행기 티켓을 사주며 그녀의 유학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웨이빈의 부모님은 이 돈을 아샹에게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샹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한 후 미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올랐고 이국 땅에서 새로운 학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반년 후 웨이빈도 텍사스 테크 대학교에서 컴퓨터 석사 과정에 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IT 전공으로 전향했지만 장학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학비와 생활비를 자비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아샹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바로 귀국해 웨이빈을 데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부는 함께 미국에서 계속 학업을 이어갔지만 웨이빈은 자비로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생활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아샹의 친구들은 나는 그들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들의 검소한 생활 수준은 많은 국내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1999년 27세의 아샹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두 사람에게 큰 놀라움과 기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의 끝에 이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20일이 조금 넘었을 때 아샹은 실험실로 돌아가 다시 일과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아이를 이웃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미국의 인건비는 매우 비싸 주간 보모조차도 모든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은 아니었습니다. 아샹 부부는 한 달간 버틴 끝에 50일 된 아들을 텐진으로 보내 웨이빈의 부모님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샹은 금전적 압박과 학업 스트레스 속에서 항상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특히 아이를 중국으로 보낸 후 매일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녀는 미국 친구들과 통화할 때 심지어 슬퍼서 울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세심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1999년 말부터 2002년 초까지 3년 동안 웨이빈의 부모님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샹의 아버지 노자오는 아내와 함께 한 번도 텐진에 가서 외손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딸이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동안에도 노자오는 계속 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샹이 집으로 보낸 돈으로 노자오는 집을 새로 지을 수 있었습니다. 2001년 중반 아샹과 웨이빈은 드디어 학업을 마쳤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화학 박사 학위와 컴퓨터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아샹은 존슨앤드존슨에서 첫 직장을 구했으며 당시 세전 연봉이 6만 달러 이상 약 8,250만 원에 달했습니다. 웨이빈은 아내를 따라 몇 개 주를 건너 미국 북동부로 이사했습니다. 두 사람의 친구들에 따르면 그들은 박사과정을 밟는 동안 돈을 모으지 못했으며 이사비를 지불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아샹이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후에도 그녀와 남편의 생활은 즉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경제 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기술회사는 신입 직원을 채용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웨이빈도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01년 말 그의 학생 비자 OPT가 만료되기 직전 마침내 한 소규모 회사에서 그를 고용하기로 하고 취업 비자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세전 연봉은 36,000달러, 약 4,950만 원에 불과했고 고용 시작 날짜는 2002년 4월 초로 예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는 드디어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었고 가정 수입도 학업 중일 때보다 증가했습니다. 아샹은 아들을 매우 그리워했기 때문에 부부는 2002년 봄 부모님을 방문하고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2002년 3월 18일 부부는 텐진으로 돌아와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아샹은 많은 도움을 준 시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반년 동안 어렵게 모은 1만 달러, 약 1,375만 원을 꺼내 놓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처음에 이를 거절했지만 아샹은 이 돈을 아이를 3년 동안 돌봐준 양육비라고 말하며 받아들여 달라고 했습니다. 아샹은 자신의 부모님을 위해서도 돈을 준비했지만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1,600달러, 약 220만 원이었습니다. 2002년 당시 이 돈은 중국 농촌에서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아샹 부부가 귀국한 지 나흘 후인 2002년 3월 22일, 아샹은 남편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산둥에 있는 자신의 부모님을 뵈러 가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샹은 친구와 이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전화와 통화에서 매우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외손자를 보면 분명히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처럼 산동으로 떠나기 전날 새 식구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살 난 아들이 출발 당일 계속 울며 보채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가 전설 속의 부모와 함께 1시간이 나흘밖에 되지 않아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떠나기 싫어서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기차역에서 크게 울며 떼를 써서 결국 기차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샹은 아버지에게 외손자를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자오는 소식을 듣고 실망했지만 그때는 딸과 사위를 더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오랜 세월 고향을 떠났던 아샹은 3월 23일 자신이 한때 떠나고 싶었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자오는 딸과 사위의 귀환을 매우 기뻐하며 두 사람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는 미국 유학을 마친 박사를 배출한 덕에 마을에서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딸이 집안에 가져다 준 명성과는 달리 아들 아촨는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의 간질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발작했으며 그는 또한 여러 차례 다양한 이유로 고용주에게 해고당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병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아촨는 결혼 상대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도 병을 가진 사람을 평생 돌보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28세였던 그는 마을에서 유명한 독신남이었습니다. 노자오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30세가 되기 전에 꼭 결혼 상대를 찾아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야만 조씨 가문에 후계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노자오는 급히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딸에게 8만 위안, 약 1,5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집을 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노자오는 현재 그 돈을 내놓을 수 없다면 우선 3,000달러, 약 412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이 돈으로 급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자오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얼마 전 이웃 마을의 한 소녀 집에서 마침내 결혼을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단, 아촨이 군에 집을 가지고 있다면 결혼을 고려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아샹이 집으로 보낸 돈은 이미 노자오가 집을 고치는 데 사용했고 남은 돈은 아들의 의료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했으며 그들은 8,000위안, 약 150만 원의 외채를 쥐고 있었습니다. 노자오는 달러로 돈을 버는 딸과 사위가 동생을 돕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샹이 대학에 다닐 때 학비는 아버지와 아들이 건설 현장에서 육체 노동을 하며 번 돈으로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샹은 앞으로 동생을 돌보겠다고 맹세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군에 집을 사달라는 요구에 아샹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동생에게 집을 사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집에 돌아오면서 부모님께 생활비로 1,000달러, 약 140만 원을 가져왔고 동생 의료비로는 600달러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모은 1만 달러는 이미 시부모님께 아이를 돌봐준 감사의 뜻으로 드렸으며 그 외에는 현재 저축한 돈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샹은 집에 새 정원도 자신이 보낸 돈으로 지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자신은 이미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이 웨이빈도 장인어른의 지속적인 요구에 지쳤습니다. 그는 분노하며 노자오가 너무 탐욕스럽고 딸의 가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질책했습니다. 노자오는 이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으며 사위의 말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딸이 매우 순종적이었고 항상 자신의 허락을 받아야만 무엇이든 했지만 웨이빈과 결혼한 후로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딸이 귀국했을 때 웨이빈의 부모님에게는 많은 돈을 주면서 자기 가족에게는 적은 돈만 준 것에 대해 매우 불만스러워했습니다. 노자오는 비록 화가 났지만 여전히 이성적이었습니다. 그는 딸과 사위와 다시 한번 잘 이야기하면 그들이 결국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일 후 노자오는 다시 딸과 사위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딸에게 과거 자신과 아들 아촨이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그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와 아들의 노력 없이는 아샹이 오늘날의 성공을 거둘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샹은 자신의 초기 약속을 지켜 동생 아촨에게 집을 사줘야 하며
동생이 결혼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샹은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자신과 웨이빈의 상황도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에서 필수 지출이 많고 월급도 그리 높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도 곧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유치원에 보내는 것도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 아샹은 재정적인 여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 그녀는 매년 부모님께 부양비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을 위해 집을 사주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노자오는 이 말을 듣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이전에 했던 가족을 부양하고 동생을 돌보겠다는 맹세가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딸이 남편을 만나고 나서부터 부모와 동생을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자오는 사위 웨이빈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고 웨이빈이 딸을 나쁘게 만들어 그녀가 말을 듣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2002년 3월 26일 오전 노자오는 아내 시구이신에게 마지막으로 딸을 설득하라고 했습니다. 아샹과 웨이빈이 오후에 기차를 타고 고향을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구이신도 딸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노자오는 자신이 평생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아촨이 결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음속의 분노가 그를 마지막 이성까지 잃게 만들었습니다. 오후 3시쯤 노자오는 도끼를 들고 딸과 사위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던 두 사람에게 30번 이상 연속으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아샹의 얼굴은 심하게 훼손되어 복구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2002년 7월 4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중급 인민법원에서 노자오 사건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웨이빈의 어머니는 울면서 노자오에게 왜 그렇게 잔인했는지 물었습니다. 판사 역시 노자오에게 범행 동기를 물었습니다. 노자오는 그 순간까지도 전혀 후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커서 내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그들이 살아있어도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노자오는 딸이 너무 많은 공부를 하도록 한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학교 교육이 그녀의 머리를 나쁘게 만들었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게 했으며 동생도 돕지 않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옌타이시 중급 인민법원은 현장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노자오는 극도로 이기적이며 사고방식이 뒤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두 사람이 집안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그의 바람이 충족되지 않자 악한 마음을 품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행위는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하며 범행 수단이 특히 잔인하고 결과가 매우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자오는 자수한 정황이 있었으나 경감 처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노자오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배상금으로 1만 위안, 약 190만 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이 내려진 후 아샹의 외삼촌과 동생 아촨은 추가로 상소하여 아샹의 유산, 즉 웨이빈의 부모가 받은 1만 달러를 분할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그들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후 법원 직원이 아샹 부부의 유품을 정리할 때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 외에는 약 140만 원에 해당하는 1000달러만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에서도 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2002년 10월 28일 노자오는 산둥성 자오유안시에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사건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노자오의 아내인 54세의 시구이신과 아들 아촨은 사건 발생 후 고향을 떠나 본명을 숨기고 성 근처에서 집을 빌려 살았습니다. 몇 년 전 한 기자가 시구이신을 찾아냈는데 당시 그녀는 한 가죽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촨은 직업이 없었고 그 후로 두 사람의 소식은 더 이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노자오의 비이성적인 행동은 새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갔습니다. 아샹 부부의 아들은 태어난 지 50일 만에 부모와 헤어졌고 다시 만났을 때는 영원한 이별이었습니다. 웨이빈의 부모님은 너그럽고도 너그러웠지만 결국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두 노인은 평생 동안 이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노자오 자신은 자신의 행동으로 생명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 아촨이 결혼하고 자녀를 가질 기회를 더욱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비참한 인물은 당연히 아샹입니다. 그녀는 전 반생 동안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았고 항상 열심히 공부하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집을 떠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가족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웨이비는 자신의 감정으로 아샹을 감동시켰지만 결국 아내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의 모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제 채널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오스틴은 텍사스주의 정부 소재지로 세계 라이브 음악의 수도로 불립니다. 이곳의 밤문화는 매우 활기차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11일 몇 발의 총성이 이 활기찬 도시를 놀라게 했고 언론은 모두 이곳에 주목을 했습니다. 단지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려고 했던 안나 모리스 윌슨이 왜 붉은 피 속에 쓰러져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사랑과 증오가 얽힌 이 이야기에 함께 빠져들어 보겠습니다. 2022년 5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프로 사이클리스트인 모리아는 다가오는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오스틴에 왔습니다. 이날 오후 5시 30분경 그녀는 역시 프로 사이클리스트 친구 콜리 스트링랜드와 수영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운동을 마친 후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중에 콜린의 여자친구인 케이틀린 암스트롱이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콜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콜린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모리아를 그녀가 임시로 머무는 친구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오토바이가 메이플 애비뉴에 멈춘 후 모리아는 차에서 내려 두 사람은 그곳에서 헤어졌습니다. 당시 모리아의 친구는 집에 없었기에 그녀는 전자잠금장치에 일회용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친구의 휴대폰에는 알림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당시 시간은 저녁 8시 36분이었습니다. 모리아를 내려준 후 콜린은 여자친구 케이틀린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모리아가 무사히 집에 들어간 후에도 외식 중이던 그녀의 친구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거의 밤 10시가 되어 그녀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녀는 친구의 따뜻한 인사소리를 듣지 못했고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친구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모리아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고 욕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눈앞의 끔찍한 광경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리아는 바닥에 누워 있었고 머리와 몸통에서는 멈추지 않는 붉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타일 바닥에는 큰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욕실 벽에도 많은 피가 튀긴 흔적이 있었습니다. 모리아의 가슴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고 친구의 부름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놀라서 경찰에 신고했고 전화 교환원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응급구조대가 최대한 빠르게 현장에 도착했지만 모리아는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2번 총을 맞았고 복부는 1번 총에 맞았습니다. 욕실에서 발견된 총격자네는 그녀가 이러한 이유로 사망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이 모리아의 친구를 조사했지만 그녀의 혐의는 곧 풀렸습니다.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모리아는 먼저 머리에 2번 총을 맞았고 쓰러진 후 복부에 1번 더 총을 맞았습니다. 세 번째 총격은 그녀의 몸을 관통하여 바닥의 콘크리트에 깊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현장에는 어떠한 재산도 도난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모리아를 공격한 사람이 처음부터 그녀를 살려둘 의도가 없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모리아는 외지인이었고 오스틴에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곧 그녀와 함께 식사했던 콜린과 그의 여자친구 케이틀린을 찾았습니다. 그 후 경찰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말로 가득 찬 삼각관계였습니다. 사람의 관계를 더 알아보기 전에 모리아의 짧지만 화려한 인생을 되돌아보겠습니다. 1986년 5월 18일 모리아는 뉴햄프셔에서 태어났으며 그녀의 가정은 매우 부유했습니다. 나중에 가족은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버몬트로 이사하여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모리아의 아버지 에릭은 스키 코치였으며 1977년에 국가 스키팀에 합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카렌은 자전거 코치로 그들이 버몬트로 이사온 이유는 근처에 좋은 스키 장소인 버크 마운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리아는 운동 분위기가 가득한 가정에서 자랐고 중학교에 다닐 때는 이미 매우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는 딸이 스스로에게 너무 큰 압박을 줄까 걱정하여 그녀에게 심리상담사를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모리아는 아버지의 재능을 이어받아 스키에서도 뛰어났습니다. 동시에 학교 축구팀의 리더였고 유망한 사이클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가족이 버몬트로 이사한 후 에릭은 현지의 버크 마운틴 아카데미에서 스키 코치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알파인 스키 선수를 양성하는 유명한 학교인데
모리아도 자연스럽게 이 학교에 입학하여 2014년에 졸업했습니다. 그 후 모리아는 다트머스 대학교로 진학하여 공학을 공부했고 2019년에 학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졸업 후 모리아는 먼저 일반적인 직업을 선택하여 회사에서 수요 계획 담당자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이런 반복적인 일상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는 사무실을 떠나 자신이 사랑하는 운동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미프로 자전거 선수에서 프로 자전거 선수로 모리아는 자신의 운동 재능을 완전히 발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여러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빠르게 거두었습니다.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자전거 경기가 중단되었지만 모리아의 운동 열정은 전혀 식지 않았습니다. 2020년 11월 그녀는 혼자서 모아브의 화이트 림 트레일로 향했습니다. 이 100마일 길이의 환상적인 트레일은 그랜드 캐니언을 가로지릅니다.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물주머니와 물병 2개만 가지고 출발해 7시간 만에 완주하여 여성 라이더 기록을 깼습니다. 모리아의 명성이 점점 커지면서 그녀가 아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2021년 10월 그녀는 한 자전거 행사에서 오스틴에 사는 콜린을 만났는데 두 사람은 이전에 다른 행사에서 알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콜린은 막 연애를 끝낸 상태였고 모리아도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데이트를 시작했지만 그들의 연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둘 다 이전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후 모리아는 캘리포니아로 떠났고 콜린은 전 여자친구 케이틀린과 다시 화해했습니다. 그렇게 생활은 평안하게 지속되었습니다. 헤어진 후에도 모리아와 콜린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평소 그들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경기장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삼각관계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은 모리아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 영상에서 대부분의 이야기는 콜린이 기자와 경찰에게 한 말입니다. 그의 말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케이틀린의 직업은 요가 강사이자 부동산 중개인으로 자전거 커뮤니티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케이틀린은 모리아와 콜린이 한때 사귀었던 사실을 알지 못했고 두 사람이 그냥 평범한 이성 친구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 사람의 친밀함을 이해할 수 없었고 종종 질투심에 화를 냈었습니다. 케이틀린은 콜린의 휴대폰을 빼앗아 모리아가 보낸 문자를 삭제하고 그녀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콜린의 대응 방식도 현명하지 못했는데 그는 모리아와의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몰래 모리아에게 가명을 지어주었습니다. 2022년 1월 모리아와 콜린은 아칸소에서 열리는 자전거 행사에 초대되었습니다. 콜린의 여자친구인 케이틀린도 함께 갔고 이로 인해 케이틀린은 모리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리아는 자신이 이미 이 커플 사이의 갈등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세 사람 사이의 감도는 이상한 분위기에 대해 매우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비록 세 사람은 직접적으로 충돌하진 않았지만 모리아는 이후 콜린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은 나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 만약 네가 나와 그냥 친구로 지내고 싶다면 그렇게 보이기도 하니깐 그거 문제는 없어. 하지만 난 여전히 너와 진지하게 대화하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 몇 마디는 콜린이 언론 앞에서 모리아와 단순한 친구 사이라고 말한 것이 거짓말임을 증명합니다. 그는 모리아와 어느 정도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케이틀린과도 교제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그는 케이틀린을 질투심 많은 여성으로 몰아가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관계는 케이틀린이 남자친구가 실제로 모리아와 데이트를 했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케이틀린의 한 친구는 그녀가 화가 나서 온몸을 떨며 모리아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그녀가 화가 나서 하는 험한 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케이틀린의 마음속에서 그녀와 남자친구 사이에 생긴 모든 갈등의 원인은 분명해졌습니다. 남자친구와 모리아의 관계가 무엇이든 간에 콜린의 숨김은 명백히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모리아는 그녀의 판단으로 남자친구의 연인으로 낙인찍혔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남자친구에게 화를 자주 내던 케이틀린은 이번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도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케이틀린은 침묵을 유지하며 자신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소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10일 모리아가 다시 오스틴에 오자 케이틀린의 억눌린 감정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콜린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잘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고 케이틀린 몰래 모리아를 불러내어 함께 수영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왜 콜린이 여자친구의 전화를 계속 받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모리아를 집에 데려다 준 후 죄책감을 느끼며 케이틀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헤이, 너 밖에 나갔니? 나는 방금 북쪽으로 가서 앨리슨 아들네 집에 꽃을 전해주고 왔어. 그러다가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어. 너 뭔가 먹으러 갈래? 안 그러면 집으로 돌아갈게. 콜린은 이동한 케이틀린이 스트라바라는 앱을 이용하여 그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심지어 차를 타고 몰래 따라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앱은 야외 활동 애호가와 자전거 선수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이 앱을 사용하여 자신의 훈련 계획과 외출 경로를 기록합니다. 또한 이 앱은 다른 온라인 친구들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앱을 이용해 케이틀린은 남자친구의 거짓말을 쉽게 간파하고 그가 실제로 있었던 장소, 즉 모리아가 임시로 머물고 있는 집 근처로 추적했습니다. 이후 일어난 일은 여러분이 이미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은 이웃의 감시 카메라에서 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5월 11일 저녁 8시 37분, 모리아가 집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대의 검은색 지프 그랜드 체로키가 옆길을 지나 모리아의 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이 차의 몇 가지 특징이 케이틀린의 차와 일치했는데 차 뒤에 자전거랙, 지붕의 루프랙, 그리고 차창등이 그랬습니다. 경찰은 수색 영장을 발부한 후 거의 동일한 차량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물건도 발견했습니다. 범행 현장에 남겨진 총격 잔해와 이 도구가 사용된 흔적이 기본적으로 일치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도구를 케이틀린이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니라 콜린이 그녀에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이 도구는 두 사람의 집에 계속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케이틀린은 사용법을 배우기 위해 동생과 함께 사격장에도 갔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케이틀린을 공식적으로 신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케이틀린이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경찰은 모리아 사건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그녀의 과거 범죄 기록을 이용해 불러냈습니다. 알고 보니 케이틀린은 한 진료소에서 $600, 약 83만 원 상당의 미용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결제할 때 신용카드를 차에 두고 왔다고 말하며 결제를 피했습니다. 경찰은 이 범죄를 이용해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쉽게 그녀를 경찰서로 소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케이틀린은 매우 여유로웠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그녀의 지난 24시간 동안의 행적과 모리아 사건과의 관계성을 물었을 때 그녀의 신체 언어가 뚜렷하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즉시 굳어졌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으며 혼란스럽고 경계하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케이틀린은 자신의 행적을 설명하려고 시도했지만 경찰이 보여준 감시카메라 영상 앞에서 그 거짓말은 바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증거 앞에서 케이틀린은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두 손을 가슴 앞에 교차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자신들이 올바른 용의자를 찾았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이 세 사람의 감정 관계를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언급하자 케이틀린의 공격성은 점점 강해졌고 결국 그녀는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케이틀린이 아직 계획적인 상해죄로 기소될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전에 무전취식 체포 영장만으로도 그녀를 경찰서에 계속 머물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쉽게 놓아주었을까요? 사실 이것은 사건 중 경찰이 저지른 실수 때문입니다. 체포 영장을 신청할 때 경찰의 실수로 영장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생년월일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케이틀린이 합리적인 이유로 안전하게 경찰서를 떠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즉시 새로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번에는 계획적인 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5월 17일 새로운 체포영장이 순조롭게 발부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나온 범인이 집에서 경찰이 다시 잡으러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리가 없겠죠? 케이틀린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동안 몇 가지 일을 했습니다. 5월 13일, 즉 케이틀린이 경찰서로 나온 다음 날, 그녀는 사건에 연루된 차량을 현지 암시장에서 $12,200, 약 1,680만 원에 저렴하게 팔았습니다. 5월 14일에는 공항 감시 카메라에 케이틀린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오스틴에서 휴스턴으로,
이후 휴스턴에서 뉴욕 라구아디아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도망자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람이 많은 뉴욕으로 숨는 것은 확실히 좋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이후 케이틀린은 뉴욕에서 4일 동안 사라졌습니다. 5월 18일 뉴요크 공항의 감시 카메라에 그녀의 모습이 포착되었지만 공항 시스템에는 그녀의 이름으로 구매된 항공편이 전혀 없었습니다. 즉 그녀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물론 경찰이 완전히 단서를 놓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케이틀린이 뉴욕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이름이 아닌 크리스틴 암스트롱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신분증을 신청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여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이 그녀의 여동생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지만 케이틀린의 이 행동은 크리스틴이 사건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경찰은 케이틀린이 뉴욕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케이틀린이 뉴욕으로 도망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의 여동생이 이곳에서 신분증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우연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케이틀린에 대한 수배력이 전국적으로 발부되었고 주요 뉴스 플랫폼에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케이틀린이 뉴욕에서 신분 정보를 등록할 때 캠프 헤이븐이라는 외딴 야영지 주소를 사용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케이틀린이 그곳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습니다. 6월 15일 경찰은 케이틀린을 약 한 달 전에 캠프 헤이븐에서 보았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녀가 뉴욕에 막 도착했을 시기였습니다. 제보자는 케이틀린이 혼자가 아니었다고 말했고 이는 경찰이 크리스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조사 결과 크리스틴이 캠프 운영회사의 직원임을 발견했습니다. 즉 케이틀린이 사라진 4일 동안 여동생의 도움을 받아 캠프에 숨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케이틀린이 뉴요크 공항에 의도적으로 나타나 경찰을 혼란스럽게 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캠프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이 제보의 진위를 확인한 후 크리스틴을 찾았지만 케이틀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6월 29일 케이틀린이 도망친 지 43일이 지난 시점에 코스타리카 현지 경찰의 협조로 미국 경찰은 산타 테레사의 한 호스텔에서 케이틀린을 찾았습니다. 당시 케이틀린은 가명 아리를 사용하여 요가 강사로 일자리를 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성형수술을 받고 새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금발을 짙은 색으로 염색하고 코성형을 하여 이전과 매우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 코스타리카 경찰은 이 호스텔의 시설과 위생 상태를 점검하려고 방문했었는데 경찰은 케이틀린을 보자마자 여권을 확인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케이틀린은 여권을 다른 호텔에 두고 왔다고 거짓말하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가짜 이름을 말했지만 경찰은 곧 그 이름으로 입국 기록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고 더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국 케이틀린은 포기하고 본명을 말했고 곧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케이틀린의 집에서 그녀가 출국할 때 사용한 여권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권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으며 이것이 뉴요크 공항에 그녀의 코스타리카행 항공 기록이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경찰은 이 여권의 주인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여권 주인과 케이틀린이 매우 가까운 관계임을 밝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 가능성이 높은지는 여러분이 추측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경찰은 케이틀린이 성형수술을 받은 영수증을 발견했으며 비용은 $6,300, 약 870만 원에 달했습니다. 케이틀린은 도피 중 거의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호스텔의 다른 손님들의 눈에는 케이틀린이 한 번도 말을 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늦게까지 자고 거의 하루 종일 호스텔에 머물렀고 모두가 잠든 후에야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찰에게 케이틀린의 43일간의 도피 생활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그녀의 효율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비행을 했고 항공권과 도중의 경비를 이미 준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않았고 신분증을 그녀가 즉흥적으로 훔친 것이라면 그 또한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 케이틀린이 모든 것을 미리 계획했다면 왜 사건 후에 급하게 자신의 차를 팔았을까요? 또한 왜 공항의 감시 카메라 위치를 미리 파악하지 않아서 카메라에 그대로 찍혔을까요? 이는 그녀가 이미 누군가를 해칠 계획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이후의 도피 계획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녀를 도운 사람이 누구인지 관련 자료가 없지만 그녀의 여동생 크리스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케이틀린이 송환된 후 1급 계획적 상해 혐의에 직면했을 때 그녀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보석금은 $350만,
약 48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마이크는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카메라 앞에 서서 딸이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너를 사랑해, 케이티. 우리는 함께 이 일을 해결할 거야. 나는 그녀를 이해하고 그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가 그런 일을 저지를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10월에 열린 청문회에서 케이틀린은 자신이 무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재판을 열어 배심원단과 직접 대면하기를 강하게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케이틀린의 확고한 태도와 달리 검찰은 이 사건을 재판에 붙이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케이틀린의 집에서 발견된 총기 도구는 분명 가장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도구에 대한 검사 결과는 그것이 범행 도구임을 완전히 입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경찰의 비전문적인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모리아의 전 남자친구가 범인일 가능성에 대한 심층 조사를 하지 않은 점도 포함됩니다. 변호사는 모리아가 살해된 그날 밤 케이틀린과 콜린의 집이 침입을 당해 파손되었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케이틀린은 경찰의 증거에 의해 법정에 선 것이 아니라 경찰과 언론이 여론을 이용해 그녀를 모함했다고 말했습니다. 케이틀린의 변호인 측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신청을 제기한 탓에 원래의 재판 날짜가 여러 번 연기되었습니다. 재판은 최소 2번 연기된 후 2023년 10월 30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2주간의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케이틀린이 1급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9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리아를 기리기 위해 윌슨 가족은 모리아 윌슨 재단을 설립하여 건강한 생활과 지역사회 건설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버몬트주 북부에 있는 킹덤 트레일즈는 윌슨 가족에게 매우 신성한 곳으로 그곳에 모리아를 기리기 위해 모리아의 오름이라는 이름의 산책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사건의 모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